그날 대한민국 1위 재벌 회장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대는 겨우 8살 아이였습니다. 회장의 이름은 강준혁, 자산 37조, 직원 수 14만 명. 그의 말 한마디에 장관이 전화를 바꿔잡고 그의 눈빛 하나에 금융권 총수들이 허리를 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울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서, 임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수백 명의 직원들이 숨을 죽이는 그 순간에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가 아저씨 때문에 죽었어요. 그리고 회장은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날 이후 달라진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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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강준혁은 새벽 4시 30분에 눈을 뗐습니다. 그것은 알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이 스스로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살아있는 시계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 그는 이미 회장이었습니다. 파자마 차림이어도 잠기운이 덜 가셨어도 그의 눈빛은 항상 완성된 채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비서실장 최민주는 새벽 5시가 되기 전에 이미 집무실 앞 대기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건 역시 30년의 버릇이었습니다. 회장이 집무실에 들어서기 전에 그날의 브리핑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국내 주요 일간지 5종의 일면, 전 세계 증시 동향, 당일 미팅 리스트, 그리고 단 하나라도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것을 어떻게 보고할 것인지에 대한 정교한 언어까지. 최민주는 20년 동안 회장 곁에서 일했습니다. 회장이 어떤 말투로 어떤 표정을 지을 때 어떤 상태인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회장의 진짜 감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장 많이 긴장하는 곳. 그것이 강준혁 회장실의 아침이었습니다. 어제 고려해온 거는? 회장이 커피잔을 들면서 묻는 방식은 늘 그랬습니다. 인사 없이 전날 저녁 회의가 끝난 자리에서 바로 이어지듯. 최민주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판사 배정은 오늘 오후 중으로 될 것 같습니다. 판사가 누군지 확인됐나? 확인 중입니다. 확인 중은 안 된 것과 같은 말이야. 짧은 침묵. 최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서울 63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야경이 아직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강준혁에게 이 도시는 맵이었습니다. 전쟁 영화의 지도처럼 어디에 무엇이 있고 어디를 먼저 공략해야 하며 어디에 지뢰가 묻혀 있는지 37년간 이 도시를 걷고 뛰고 기어다닌 끝에 그는 지도를 외우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가 곧 지도가 되었습니다. 강진흥 그룹, 창업자 강태민의 아들. 사람들은 그가 아버지의 그늘에서 자랐다고 생각했습니다. 2대 세습이라고, 숟가락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 강태민이 쓰러진 날이 바로 강준혁이 고등학교 3학년이던 해였다는 것을,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부터 18살 소년이 그룹의 비공식 후계자로 서서히, 아주 서서히 자신을 만들어가야 했다는 것을. 공부하면서 경영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 강의를 들으면서 공장 현장을 밟았습니다. 교수들이 이론을 설명하는 동안 그는 실무진이 보고서에서 숨기는 숫자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운다는 것 자체가 약점이었습니다. 그 집안에서는
그렇게 20년이 지났을 때 그는 강진흥그룹의 정식 회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회사보다 3배 큰 회사를 물려받았을 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역시 DNA는 못 속인다. 그런데 정작 그 DNA를 가진 사람의 내면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이것은 내가 살아남은 것뿐이야.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그래서 그는 더 싸웠습니다. 더 몰아붙였습니다. 더 냉정해졌습니다. 협력업체가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하면 그는 단 1원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초과 근무 수당을 요구하면 그는 인력 구조 조정을 먼저 거론했습니다. 경쟁사가 시장에서 흔들리면 그는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인수합병, 특허 소송, 유통망 장악. 그것은 경영이었고 전쟁이었으며 그에게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게 아니야.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야. 그것이 그의 신조였습니다. 액자에 넣어 걸어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결정에는 그 문장이 살아있었습니다. 그해 초 강진흥그룹은 전국 물류 스타트업 3곳을 연달아 인수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해온물류였습니다. 직원 231명짜리 작은 회사였습니다. 창업자 이름은 박형준. 7년 동안 일으킨 회사였습니다. 강준혁은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인수 대상이 수십 개일 때 창업자 이름을 외우는 것은 비효율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됐습니다. 자산 규모, 부채 비율, 시장 점유율, 특허 수. 사람의 이름은 그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해온물류 인수는 강준혁에게 한 줄짜리 보고서였습니다. 그러나 박형준에게는 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박지한에게는 아버지의 전부였습니다. 마이너스. 강준혁이 그 이름을 처음 들은 것은 11월의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달리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회장님, 해온물류 건으로 끝난 건 아니야? 인수 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만 창업자가 어제 저녁에 별세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준혁은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눈을 들었습니다. 병이 있었나? 직접적인 원인은 심장마비로 분류됐습니다만 주변에서는 스트레스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수 협상 과정에서 많이 힘들어하셨다고. 그게 우리 잘못이야? 아닙니다. 저는 단지 보고를. 다음 건. 그렇게 그날은 넘어갔습니다. 강준혁은 그 이후로도 박형준이라는 이름을 다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매일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어떤 이유로 죽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결정 때문이라고 연결짓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합법적으로 인수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것은 박형준 본인이었습니다.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강준혁의 결론이었습니다. 그 결론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정확히 40일 뒤였습니다. 마이너스. 11월의 마지막 주 강진흥그룹의 창립 37주년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의도 컨벤션홀 3층 규모의 메인 행사장. 임원 120명, 협력업체 대표 230명, 정재계 주요 인사 70명, 미디어 40개사, 총 5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강진흥의 37주년 기념식은 해마다 화제였습니다. 화려한 무대 연출도 고급스러운 리셉션 시금도 이유였지만 가장 큰 이유는 강준혁의 기조연설이었습니다. 그는 연설을 잘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의 연설에는 살이 있었습니다. 준비된 대본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살아온 언어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자신을 치장하지 않으면서도 청중을 압도하는 그 방식이, 그래서 언론도 임원들도 협력사 대표들도 그의 연설을 기다렸습니다. 이번 연설의 주제는 책임이었습니다. 비서실이 기획한 방향이었습니다. ESG 경영, 사회적 기여, 공동체 가치, 시대적 흐름에 맞는 메시지. 회장은 훑어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직접 쓸게. 그리고 아무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행사 당일 오전 강준혁은 연설문을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날카로운 글이었습니다. 리더십의 조건에 대해, 성과와 책임의 관계에 대해, 그가 37년간 실제로 보고 느끼고 판단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행사는 예정대로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강준혁이 무대 위 중앙 연단에 섰습니다.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청중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앞줄에 앉은 임원들의 얼굴, 중간 줄의 협력사 대표들, 뒤편의 취재진, 그리고 연단 왼쪽 통로 입구에 서 있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행사 관계자의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검은색 정장 바지에 흰 와이셔츠, 어른 옷을 작게 줄인 것 같은 차림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빗겨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강준혁은 시선을 거두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때였습니다. 아이가 걸어왔습니다. 관계자도 경호원도 비서실장도 막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순간에는 누구도 그 아이를 멈춰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걸음걸이 때문이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방향으로 아주 또렷하게 걸었습니다. 무대 앞까지 왔을 때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강준혁 아저씨죠? 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강준혁은 연단에서 그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500명의 침묵 속에서 그 한 문장이 마이크를 타고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준혁 아저씨죠? 강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 눈에 있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슬픔. 그것도 아주 깊고 고요한 슬픔. 아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가 아저씨 때문에 죽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문장이 울려 퍼진 순간 강준혁의 머릿속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황했을 것입니다. 반사적으로 부정했을 것입니다. 경호원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준혁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내려왔습니다. 등이 굳었습니다. 그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해온물류, 박형준, 11월 초, 별세, 그리고 이 아이의 검은 정장, 장례식에서 입고 온 옷이었습니다. 강준혁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이의 와이셔츠가 아직도 반듯하게 다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른 아침에 다려준 것임을. 그리고 이 아이는 아버지의 장례식을 막 끝내고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혹은 혼자서 이곳으로 왔을 것임을. 그것을 생각하는데 걸린 시간은 3초였습니다. 그리고 그 3초 동안 강준혁의 내부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37년간 세워온 무언가가 무릎이 내려갔습니다. 나중에 그 장면을 촬영한 기자들은 회고했습니다. 강준혁 회장이 천천히 무릎을 꿇는 순간 홀 전체에서 단 한 사람도 숨을 쉬지 않았다고.
어떤 임원은 그 장면에서 눈물이 먼저 나왔다고 했습니다. 왜 눈물이 났는지 자신도 몰랐다고. 강준혁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아빠 이름이 뭐니?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박형준이요. 강준혁의 눈이 감겼습니다. 그 이름을 처음 들은 날, 그것을 다음 건으로 넘긴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외면했던 것이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두 마디가 나오는데 걸린 시간은 오래되었습니다. 강준혁이 살면서 그 말을 입에 올린 것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사과이거나 형식적 제스처이거나 협상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대답이 아니라 그 말이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아저씨가 아빠를 돌려줄 수 있어요? 강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잖아요. 아이는 돌아섰습니다. 그 등을 보면서 강준혁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소용없다는 것과 그럼에도 해야 한다는 것이 같은 말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마이너스. 그날 밤 강준혁은 오래도록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미지 관리의 문제, 언론의 반응, 투자자들의 시각,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러나 밤이 깊어갈수록 그 계산이 자꾸 어긋났습니다. 계산이 시작되면 아이의 눈이 떠올랐습니다. 검은 눈, 깊은 슬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 아저씨, 우리 아빠가 아저씨 때문에 죽었어요. 그 목소리는 고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강준혁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고발이었다면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러나 그 목소리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이었습니다. 어른들의 세계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모르는 아이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아저씨 때문에 죽었어요. 왜 그 한 문장이 무릎을 꿇게 만들었는가? 강준혁은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1살이었습니다. 아버지 강태민이 쓰러지기 7년 전, 아버지의 회사가 처음으로 부도 위기에 처했던 해, 강준혁은 밤에 아버지가 서재에서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을 켜지도 않은 채,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어린 준혁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다가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왜 불을 안 켜요?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박지한 눈에 있는 것과 똑같은 무언가가. 어린 준혁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 뒤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준혁아,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냐?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거야.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강한 사람이야. 그게 없으면 아무리 크게 성공해도 작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날의 아버지 목소리가 그날 밤 다시 들렸습니다. 강준혁은 오랫동안 그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것을 경쟁의 논리로 대체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것은 나약함이라고, 감정이 끼어들면 판단이 흐려진다고. 그래서 그는 점점 더 자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 눈은 숫자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지한의 눈을 보는 순간 그 모든 최적화가 무너졌습니다. 아이의 눈은 숫자를 모릅니다. 아이의 눈은 손익 계산서를 읽지 못합니다.
아이의 눈은 그냥 세상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이 바로 진실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새벽 2시 강준혁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민주는 이런 시간의 전화에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박형준 씨 가족정보 정리해서 아침에 올려. 네, 회장님. 범인은 어디까지? 전부. 짧은 침묵. 그리고 민준아. 비서실장은 멈췄습니다. 회장이 자신의 이름을 부른 것은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 오늘 혼자 왔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도. 전화가 끊겼습니다. 최민주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회장님이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나? 대상자의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를.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밤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아침 보고에 따르면 박지아는 혼자 왔습니다. 어머니 이수진은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이틀째 몸져 누워 있었습니다. 친척 집에 맡겨진 박지아는 전날 밤 어른들 사이에서 흘러나온 대화를 들었습니다. 해운물류 강진흥한테 팔리면서 형준이가 그렇게 된 거야. 아이는 그 문장을 새벽 내내 품고 있다가 이른 아침 혼자 일어났습니다. 인터넷에서 강준혁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그날 여의도에서 행사가 있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혼자서. 강진흥그룹 창립 37주년 행사장까지 8살 아이가 혼자 전철을 타고 왔습니다. 그 내용을 읽으면서 강준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 지금 어디 있어? 친척 집에 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어머니 병원 비용? 파악 중입니다. 오늘 안에 해결해. 회장님, 법무팀과 먼저. 법무팀 필요 없어. 내가 하는 거야. 마이너스. 박형준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은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강준혁은 직접 이수진을 찾아갔습니다. 비서도 경호원도 없이 혼자.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인천 서구의 오래된 빌라 단지. 계단을 오르면서 강준혁은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모든 생각들이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문을 연 것은 박지안이었습니다. 아이는 강준혁을 보더니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 왔어. 이수진은 소파에서 일어나다가 멈췄습니다. 눈이 붓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강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형준 씨 아내분이시죠? 강준혁입니다. 알아요. 이수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차갑지 않았지만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쳐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수진이 물을 내왔습니다. 강준혁은 받았습니다. 박지아는 방에서 나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강준혁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강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남편분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몰랐던 이야기를. 이수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창문 쪽으로 돌렸습니다. 뭘 알고 싶으신 거예요? 박형준 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요. 마이너스. 이수진은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박형준은 경남 진주 출신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셨는데 중학교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어머니 혼자 형준과 남동생을 키웠습니다.
형주는 알바를 하면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졸업하고 물류회사에 취직했습니다. 10년을 근무했습니다. 회사 그만둘 때 제가 반대했어요.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지안이가 3살이었거든요. 창업이요? 그 좋은 자리를 왜 그만둬요? 싸웠어요. 많이 싸웠어요. 근데 형준 씨가 말했어요. 나는 지안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남 밑에서 월급 받으면서 눈치 보는 모습이 아니라 내 이름 걸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7년 전이에요. 박지안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수진은 아이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처음 3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직원도 없이 형준 씨 혼자 뛰었어요. 저도 알바를 했어요. 그런데 4년 차부터 조금씩 됐어요. 계약이 붙고 사람을 뽑고 5년 차엔 직원이 50명이었어요. 6년 차엔 130명, 7년 차엔 231명. 이수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 231명이 다 형준 씨를 믿고 온 거예요. 형준 씨가 설득해서 같이 하자고 한 사람들이요. 형준 씨는 직원 가족 이름까지 다 알았어요. 생일도 챙겼어요. 어느 집 애가 아프면 먼저 연락했어요. 강준혁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수진은 잠시 멈췄습니다. 인수 제안이 왔을 때 처음엔 거절했어요. 강진흥 측에서 형준 씨가 싫다고 했어요. 우리가 일군 거니까 직원들이 걱정된다고. 그런데 강진흥 쪽에서 3번을 더 왔어요. 매번 조건을 바꾸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지막 협상에서 직원 고용 보장 조항을 빼겠다고 했어요. 강진흥 측이. 그러면서 인수가가 30% 올라간다고. 형준 씨가 거절했어요. 직원 고용 보장이 없으면 팔 수 없다고. 강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다음 날 강진흥 측에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동종업계에 소문을 냈어요. 해운물류가 재정 위기라고. 허위였어요. 근데 소문이 나면서 주요 거래처가 하나둘 계약을 미뤘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자금 압박이 생겼어요. 그 상태에서 다시 인수 제안이 왔어요. 이번엔 조건이 더 나빴어요. 그래도 형준 씨가 버텼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먼저 말했어요. 사장님, 그냥 파세요. 우리 괜찮아요. 사장님 더 힘들어지기 전에. 직원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형준 씨가 더는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이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명하고 온 날 밤에 형준 씨가 지안이 방에 들어가서 오래 있었어요. 지안이는 자고 있었는데 나중에 형준 씨가 나와서 저한테 그랬어요. 지안이한테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흘 뒤에 이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지안이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하늘 갔어. 강준혁은 그 한 문장 앞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하늘 갔어. 아이가 배운 죽음의 언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강준혁이 그 집을 나올 때 하늘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그는 자신이 이 건물에 처음 들어올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된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열렸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문이. 차에 올라탄 뒤 그는 한동안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사가 조용히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준혁은 창문 너머 빌라 건물을 보았습니다. 4층 창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박지안이 창문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아이는 아직도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강준혁은 창문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아이는 잠깐 멈추더니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작은 손짓 하나가
강준혁의 눈 안에서 커졌습니다. 오래. 마이너스. 언론 보도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행사장의 영상이 유출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스마트폰으로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내용은 선명했습니다. 대한민국 1위 재벌 회장이 8살 아이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 그 영상은 18시간 만에 조회수 22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들은 둘로 갈렸습니다. 한쪽은 이것을 진정한 사죄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한쪽은 쇼라고 했습니다. 이미지 관리, 계산된 행동, 결국 홍보팀에서 기획한 것 아니냐고. 강준혁은 그 댓글들을 읽지 않았습니다. 아니, 읽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쏟아졌습니다. 해운물류 인수 과정에서 강진흥 측이 허위 소문을 유포했다는 주장이 전 직원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증언이 미디어에 실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움직인다는 이야기가 나돌았습니다. 강진흥 그룹의 주가가 하루 만에 8% 빠졌습니다. 이사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협력사 일부가 계약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법무팀 수석이 긴급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강준혁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해운물류 전 직원 현황 파악해. 현재 취업 상태, 실직 상태 전부. 회장님, 지금 법적 리스크를 먼저 정리해야. 들었어. 그 전에 내가 먼저 할 게 있어. 회장님, 해운물류 전 직원 231명. 지금 몇 명이 실직 상태야? 침묵. 파악이 안 됩니까? 확인 중입니다. 오늘 중으로. 회의실에 남은 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창업자 직원 현황을 묻는 회장.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과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는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최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첩에 적었습니다. 마이너스. 저녁 보고에 따르면 해운물류 231명 중 현재 실직 상태인 직원은 48명이었습니다. 강진흥에서 인수 후 경영 효율화 명목으로 정리된 인원이었습니다. 나머지 183명은 강진흥 그룹 계열사 또는 타 회사로 재배치되었습니다. 강준혁은 그 리스트를 오래 봤습니다. 48명. 이름, 나이, 부양 가족수, 현재 상황. 그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름이었습니다. 김태현, 39세, 아내와 아이 둘, 현재 아르바이트 중. 최선영, 44세, 홀몸, 재취업 활동 중. 이동훈, 51세, 부모 부양 중. 재취업 어려움. 강준혁은 리스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48명 전원 재취업 지원 시작해. 강진흥 계열사 내 자리 먼저 찾아봐. 안 되면 외부 협력사 통해서라도. 비용은 내가 부담한다. 회장님, 그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알아. 주주들이. 내 결정이야. 짧은 침묵. 그리고 박형준 씨 가족. 아내분 병원비, 아이 학비, 생활비. 당분간 그룹에서 지원한다. 단 강요 없이. 거절하면 하지 마. 이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법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강준혁은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하는 거야. 그 말이 회의실에서 울렸습니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강준혁은 법무팀과 만났습니다. 허위 소문 유포 혐의,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팀장이 분석한 내용은 길었습니다. 결론은 이랬습니다. 직접 지시가 확인되지 않으면 회장 개인의 법적 책임은 낮다.
그러나 인수팀의 실무진 선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쪽의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다. 강준혁은 끝까지 듣고 말했습니다. 실무진 핑계대는 거 없어. 회장님? 그 소문 누가 냈는지 파악됐어? 인수팀 부장이 비공식적으로. 부장이 그 결정을 혼자 했겠어? 침묵. 그 위에 누가 있었는지 파악해서 있는 그대로 보고해. 실무진 희생양 만드는 거 없어. 법무팀 팀장은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고 나서 조심스럽게 최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비서실장님, 회장님 요즘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최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좋아진 건가요? 나빠진 건가요? 최민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다른 방향이죠. 좋고 나쁨으로 측정이 안 되는 마이너스. 강준혁이 처음으로 인천 빌라를 방문하고 나서 두 번째 방문까지는 열흘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연락했습니다. 이수진은 허락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지안이 학교 마치고 오는 시간에 와주세요. 지안이도 있는 자리에서. 강준혁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오후 4시 학교에서 돌아온 박지안은 현관에서 강준혁을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방에 두고 나와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왜 또 왔어요? 너 보러 왔지. 나요? 응. 박지안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이수진은 부엌에서 간식을 준비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뭐해요? 회사 운영해. 큰 회사요? 응. 얼마나 커요? 강준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직원이 14만 명이야. 박지안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우와. 그럼 아저씨가 14만 명 아빠예요? 그 말에 강준혁은 잠깐 멈췄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럼 14만 명 아이들한테 잘해줘야 해요. 그 아이들 아빠가 일 잘할 수 있게. 강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말이 너무 단순했고 그래서 너무 무거웠습니다. 마이너스. 이수진이 간식을 내왔습니다. 과일 몇 조각과 따뜻한 차. 강준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요. 남편분 돌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힘드실 텐데. 이수진은 잠깐 과일 접시를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거절했어요. 네. 지난번에 비서분이 연락했을 때 거절했어요. 아,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왔습니다. 왜요? 거절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이수진이 그를 보았습니다. 이유가요? 네. 당신네 돈 받으면 형준이 죽음이 돈으로 해결된 것처럼 되잖아요. 강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주겠다는 거예요? 박형준 씨의 죽음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과 무관하게 어머니와 지안이가 지금 실질적으로 어렵다면 저는 그 부분을 도울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요? 네. 이수진이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준이가 살아있었으면 이 말 들었을 때 뭐라고 했을까? 혼잣말 같은 것이었습니다. 강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받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그게 형준이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수진이 박지안을 보았습니다. 지안이 한 명이 있잖아요. 지안이 한 명.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이었습니다. 마이너스. 강준혁은 그날 이후 이수진과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생활비는 부담 없는 수준에서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박지안의 학비와 교육 관련 비용도 포함해서 이수진이 원한다면 취업 연계도 가능하다고 이수진은 말했습니다.
저는 일하고 싶어요. 형준이가 없어서 지안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데 형편이 넉넉하면 제가 나약해질 것 같아서요. 좀 힘들더라도 내가 직접 벌어서 키우고 싶어요. 그 마음을 아신다면 지원금보다는 제가 일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세요. 강준혁은 그 말을 듣고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어떤 일을 해보셨습니까? 이수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 물류 관련 일을 했어요. 형준이 회사에서도 초기엔 제가 행정을 맡았고요. 그게 다예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강진흥 물류 계열사의 경영지원팀에 이수진의 채용 절차가 시작된 것은 그로부터 2주 뒤였습니다. 지원서와 면접, 어떤 특혜도 없이 이수진은 면접에서 통과했습니다. 나중에 인사팀 담당자가 최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면접 결과 보고 드려야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수진 씨가 다른 지원자 중에서도 상위권이었습니다. 최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께 그대로 보고하세요. 마이너스. 박지안과 두 번째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이수진이 출근을 시작하고 한 달 뒤였습니다. 이수진이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의외였습니다. 지안이가 아저씨를 보고 싶어 하네요. 이상하지요? 강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니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날 세 사람이 처음으로 바깥에서 만났습니다. 인천의 작은 공원. 박지안이 좋아하는 장소라고 이수진이 알려준 곳이었습니다. 박지안은 미끄럼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준혁이 다가가자 내려왔습니다. 아저씨 집이 어때요? 크다고 하던가. 직접 보셨어요? 당연히 보지. 내 집이니까. 얼마나 커요? 넓어. 우리 집보다요? 강준혁이 잠깐 멈췄습니다. 응. 많이요? 많이. 박지안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데 왜 아저씨 눈은 슬퍼요? 강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눈이랑 비슷해요. 아빠도 바쁠 때 그런 눈 했어요. 아버지가 바쁘셨나 봐. 응. 맨날 바빴어요. 그런데 나한테는 맨날 시간 냈어요. 강준혁이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박지안이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어떻게요? 저녁에 밥 같이 먹었어요. 맨날. 바빠도 저녁밥은 같이 먹었어요. 아빠가 그랬어요. 지안아, 저녁밥은 같이 먹어야 돼. 그게 가족이야. 강준혁의 가슴 어딘가가 아렸습니다. 아저씨는요? 뭐가? 저녁밥 같이 먹는 사람 있어요? 강준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없어. 왜요? 가족이 없어. 왜요? 아이는 왜를 무한 반복했습니다. 그것이 아이의 방식이었습니다. 바빠서, 그리고 혼자 사는 게 편해서, 편하면 외로워요.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서 강준혁은 잠깐 멍해졌습니다. 아이가 그 문장을 어디서 배웠을까? 아마 배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냥 느낀 것이겠지요. 그래서 말한 것이겠지요. 외로운 거 알아요? 응. 아빠가 없으니까. 담담하게 말하는 그 목소리가 담담했기 때문에 더 아팠습니다. 마이너스. 강준혁은 그날 이후로 한 달에 2번씩 박지안을 만났습니다. 이수진과의 합의하에.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강준혁은 아이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회사에서 쓰는 언어는 아이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전략을 모르고 수익률을 모르고 리스크 관리를 모릅니다. 대신 아이는 다른 것을 물었습니다. 아저씨,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아저씨, 어릴 때 어떤 게 재미있었어요? 아저씨, 무서운 거 있어요? 강준혁은 그 질문들에 대답하면서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 좋아했던 것들, 무서워했던 것들, 즐거웠던 것들, 그것들은 아주 오래된 서랍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닫은 지 오래된 서랍. 박지안이 그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아이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궁금해서 물었을 뿐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어느 날 박지안이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아빠 있어요? 돌아가셨어. 언제요? 오래됐어. 그리워요? 강준혁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릴 땐 많이 그리웠어. 지금은요? 지금도 가끔. 나도 가끔이에요. 박지안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맨날 그리웠는데 이제 가끔이에요. 근데 가끔이어도 더 아파요. 맨날 그리울 때는 익숙해지는데 가끔이면 갑자기 와서 더 아파요. 강준혁은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그리움이야. 아이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작고 조심스러운 웃음이었지만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마이너스. 그해 봄이 오기 전에 강진흥 그룹은 내부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해운물류 인수 과정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한 감사였습니다. 강준혁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법무팀을 통해서가 아니라 감사위원회에 직접. 결과는 예상보다 나빴습니다. 인수팀의 부장이 개인 판단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인수팀을 총괄한 전략기획실장의 암묵적 지시가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경쟁사 동향 보고서 형식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한 것, 그리고 그것이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된 것. 전략기획실장은 강준혁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일한 사람. 강준혁은 감사보고서를 읽고 그를 직접 불렀습니다. 사무실에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임재원은 말이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보고 왔을 테니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어? 강준혁이 먼저 물었습니다. 회장님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지시했나? 명시적으로는 아니었습니다만 그 방향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이해가 잘못됐어. 예. 그리고 나는 그 이해가 생기도록 환경을 만든 사람이야. 임재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저의 잘못입니다. 둘 다의 잘못이야. 너는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고 나는 그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어. 임재원은 침묵했습니다. 사직서 받아야 할 것 같아. 예. 그리고 임재원 씨 개인에 대한 법적 처리는 없어. 그러나 회사 차원에서 해운물류건에 대한 공식 사과와 피해 보상 절차는 진행할 거야. 임재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야. 박형준 씨와 그 가족에게 해야 해. 마이너스. 강준혁은 그날 이후 전략기획실 체제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성과 지표를 단순히 숫자로만 측정하는 방식에서 과정의 윤리성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처음에는 임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게 실현 가능한 얘기입니까? 경쟁 환경에서 과정의 윤리를 따지면 결국 뒤처집니다. 강준혁은 말했습니다. 뒤처지면 뒤처지는 거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37년 동안 이 회사를 키워왔어. 그리고 가장 빨리 키운 방법들 중에 지금 돌아보면 잘못된 게 있어. 그걸 인정하는데 오래 걸렸어. 아이 한 명이 무릎 앞까지 걸어오는 것을 봐야 했을 만큼 오래. 임원들이 조용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한 일이 있어. 직원 고용 보장이 없으면 팔지 않겠다고 했어. 회사가 자기 손에서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자기 이득보다 직원을 먼저 생각한 거야. 그게 리더야. 그 사람이 우리보다 작은 회사를 운영했어. 231명짜리 회사를.
그리고 나는 14만 명짜리 회사를 운영해. 그런데 그 사람이 더 큰 리더였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강준혁의 연설은 그의 12월 창립 38주년 행사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연단에서 말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낮은 자리, 무대가 아니라 바닥에서. 저는 지난 1년 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8살 아이한테서.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14만 명의 아빠냐고. 그 말이 1년 동안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아버지는 이익만 가져다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잘못했을 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어떤 길을 걷는지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회사를 크게 만드는 데에는 성공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회사를 좋게 만드는 데에는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지겠습니다. 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합니다. 14만 명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 아이가 생각하는 아버지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봄이 왔습니다. 박지한이 2학년이 됐습니다. 이수진은 회사에 적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그녀가 누군지 알까봐 긴장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직원이었습니다. 그게 편했습니다. 강준혁과 박지한은 한 달에 2번 만났습니다. 그 시간이 어느새 강준혁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됐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은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이사회 자료를 검토하다가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난 첫 번째 생각이 오늘 지한이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너무 자연스럽게 왔다는 것이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박지한이 물었습니다. 아저씨, 나 아빠한테 화났는지 알아요? 강준혁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왜? 아빠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갔잖아요. 아빠가 힘들다는 거 나한테 말 안 해줬잖아요. 나 알았을 것 같은데. 그게 화났어? 응, 조금. 그러면? 그런데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가 말 안 한 건 지한이를 걱정시키기 싫어서라고. 아빠가 제일 지키고 싶었던 게 지한이니까. 아이가 풀립 하나를 뽑아들었습니다. 그거 듣고 화가 안 났어요. 그냥 슬펐어요. 슬픈 게 더 나아. 왜요? 화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야. 근데 슬픔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이야. 박지한이 그 말을 오래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아저씨한테 화났다가 슬퍼진 것도 아저씨를 사랑하는 거예요? 강준혁은 잠깐 멈췄습니다. 아저씨한테 화났었어? 응. 처음엔. 지금은? 지금은 슬퍼요. 조금. 왜? 아저씨도 아빠가 없잖아요. 나처럼. 강준혁은 그 말을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받았습니다. 그러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느 날 이수진이 강준혁에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형준이 묘소에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강준혁은 대답하기까지 잠시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4월의 첫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경기도 어느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박지한이 강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이는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말하는지. 납골당 앞에 섰을 때 강준혁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형준 씨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형준이 다 들어요. 강준혁은 유리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박형준의 얼굴이었습니다. 편안한 웃음.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
강준혁은 오래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박형준 씨, 내가 몰랐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숫자만 봤습니다. 그 뒤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늦었지만 당신 아들은 잘 있습니다. 당신 아내도 잘 있습니다. 내가 잘 있게 하겠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강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지한이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저씨, 아빠가 고맙다고 했어요. 어떻게 알아? 그냥 알아요. 아이는 확신하며 말했습니다. 그 확신이 강준혁에게는 용서였습니다. 마이너스. 그해 가을 강준혁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날 왜 무릎을 꿇으셨습니까? 강준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릎을 꿇겠다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내 머리가 인정하기 전에 내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이 아이 앞에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무엇을 알았다는 건가요? 강준혁이 말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것을. 기자가 잠깐 멈췄다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법적으로는 아무 책임이 없었습니다. 인수는 합법이었고 직접 지시한 것도 없었습니다. 법과 도덕은 다릅니다. 예, 법은 최소한의 선입니다. 법을 지켰다고 해서 옳게 산 게 아닙니다. 나는 오랫동안 법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도 후회하십니까? 그 인수를. 인수 자체보다는 그 과정에서 사람을 보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박형준 씨의 삶이 그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숫자로만 봤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다르게 봅니다. 어떻게요? 테이블 위의 숫자 뒤에 누가 있는지를 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를. 마이너스.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박지한 군과 지금도 연락하십니까? 강준혁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한 달에 2번 만납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강준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네. 처음엔 그냥 아저씨였는데 지금은요? 강준혁이 말했습니다. 지금도 아저씨입니다. 근데 다른 아저씨예요. 기자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다른 아저씨요? 그 아이가 얼마 전에 그랬습니다. 아저씨는 우리 아빠 친구 아저씨래요. 하늘에서 아빠가 아저씨한테 지안이 좀 봐달라고 부탁했을 것 같대요. 강준혁의 눈이 잠시 빛났습니다. 그게 가장 큰 용서였습니다. 마이너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강준혁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오래 걸렸습니다. 아이 한 명이 500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걸어오기까지, 무릎이 내려가기까지,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변화는 느렸습니다. 완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뀌었습니다. 무언가가 그를 흔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8살 아이의 눈이었습니다. 아무 두려움 없이, 아무 전략 없이 그냥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 그 눈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37조도 37년의 성공도 어떤 언어도 그 눈을 속이지 못했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눈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그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 자신의 내면에서 오래전에 닫아놓은 어떤 감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외면해온 무언가를.
강준혁에게는 아이가 걸어왔습니다. 당신에게는 오늘 이 이야기가 걸어왔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당신은 어떤 사람의 아버지입니까? 혹은 어떤 사람의 어머니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의 상사입니까? 동료입니까? 이웃입니까?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세상에 영향을 미치며 삽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문제는 그 영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박지아는 지금 9살이 됐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도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가끔이지만 강하게. 그리고 매달 2번 강 아저씨를 만납니다. 강 아저씨가 어떤 사람인지 박지아는 다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큰 회사를 가진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눈치를 보는지. 다만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강 아저씨가 자기를 볼 때 눈빛이 달라진다는 것을. 다른 때는 어떤 눈인지 모르지만 자기를 볼 때는 부드러워진다는 것을. 그리고 같이 밥을 먹을 때 핸드폰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아이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이에게 좋은 어른이란 그런 사람이면 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강준혁은 요즘도 새벽 4시 30분에 눈을 뜹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처음 드는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오늘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오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입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작입니다. 무릎을 꿇은 그 남자가 배운 것은 가장 강한 자세가 때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당신도 오늘 어딘가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이라면 그 두려움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부끄러움이라면 그 부끄러움은 아직 양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가장 어려운 용기,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용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이의 한마디에 재벌 회장이 무릎 꿇은 이유. 이제 아시겠습니까? 아이가 특별한 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진실을 외면해온 사람이 그 앞에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진실은 항상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볼 준비가 됐을 때 보이는 것뿐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늘 당신 곁에 있는 아이의 눈을 한번 보세요. 그 눈에 뭐가 보이는지, 그 눈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눈 앞에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고 싶습니까? 그 대답이 당신의 시작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세상을 다 가진 남자가 단 한 문장 앞에서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에서 더 큰 무언가가 시작되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감사합니다.